자, 현대식 PC고요. 오늘은 10페이지. 자, 시 4편 갑니다. 처음에 9번 들길에 서서부터요. 자, 요 들길에 서서는요. 제목부터 일단 쓰죠. 들길에 서서. 자, 은근히 모의고사에 출제 빈도가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면 조금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시대적 배경 보시고 시대적 배경 아래쪽에 있죠. 1939년. 그러니까 강점기겠네요. 그거 머리에 두시고 자, 제목 확인하세요. 들길에 서서. 그러니까 제목이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을 끄집어내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출발합니다. 자, 화자 찾으시면 화자 나 보이죠? 자, 좀 길게 뺄까요? 자, 그래서 가시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비유죠. 자, 뭐 얘기하고 있어요? 푸른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푸른 산. 자, 푸른 산은 뭐 하고 있어요? 흰 구름을 또 색채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색채어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른색, 흰색, 이건 뭐 부정적인 힘든 색깔이잖아요. 어쨌든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비유했어요. 자,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아,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나하고 대응되는 게 뭐예요? 푸른 산이죠. 흰 구름과 대응되는 건 푸른 하늘. 그러니까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게 도대체 뭔진 모르겠는데, 그치?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을 두고 사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와 산은 같은 존재. 이렇게 연결되죠? 산은 어떤 상황이요? 색채어가 두 개나 나오면서 불러일으킨 이미지는 긍정적인 거죠. 알겠어요? 네. 자, 여기 푸른 하늘도 또 긍정적인 색이잖아, 대부분. 그래서 어찌됐건 나하고 산하고 동일화하고 있다라고 연결하시면 100%, 100점입니다. 100점. 자,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자, 그래서 이렇게 푸른 하늘을 우러른 것을 나는 숭고하다라고 생각해.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을 우러르며 살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하늘 향하여 산삼처럼 이게 그 산에 있는 인삼, 산삼 그거 아니에요. 그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산 혹은 숲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무 목자가 3개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산처럼 하늘을 우러르며 사는 것이 바로 숭고한 일이다. 됐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푸른 하늘을 계속 우러르면서 지향하면서 살겠죠. 그럼 또 하늘이 의미한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자, 비록은 뒤에 있군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자, 화자의 상황이죠. 화자는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연약해요. 부정적인 상황이죠. 네, 항상 조사하고 부사어 같은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비록. 언제 비록이란 말 쓰죠? 뭐 해야 되는데 모자랄 때 비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약하지만 언제 써요? 대조될 때, 그치? 그러니까 내가 다리는 힘이 없어도 뭐 한다고요? 젊은 산맥으로 삼는데요. 산맥. 자, 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산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산맥이죠. 그죠? 자, 걔네들은 다리하고 연결해봐요.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 버티어주고 있는 존재. 어떤 기준점은 그렇고 중심점?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은 없어도 부정적인 상황이어도 나의 어떤 삶의 의지로 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세요?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이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워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둥근 지구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는 뭐 해요? 바로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인식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든든하게 내 받침점으로 삼아. 이런 이야기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다리에 힘주고 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다음이요.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 푸른 산 또 동일화시키고 있죠. 푸른 산은 이 세상에 뭐 하고 있어요?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푸른 산하고 일치하고 있으니까 나는 푸른 산처럼 이 세상을 묵묵하니 움직이지 않고 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이냐. 기쁜 일, 그러니까 얘를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푸른 산. 자, 그러면서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이 사람의 생활은 어떨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생활은? 아마 연약한 다리 때문에 생활도 역시 힘들 거예요. 생활이 힘든 사람이 슬퍼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생활이 기쁜 사람은 슬퍼도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슬플 일이 없잖아요. 슬퍼본 사람만이 슬퍼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목 나와요. 자, 점은 들길에 서서 뭘 바라봐요? 아래쪽으로 와야 되니 칸이 없어서 옆으로 왔어. 푸른 별을 바라봐. 푸른 별을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별이요, 별. 별이라는 시어는 거의 99% 무조건 긍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를 끄집어낼 때도 거의 관용적으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얘는 그냥 희망, 이상, 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야? 점은 들길에 서서 나의 희망, 이상, 꿈을 바라보자. 그럼 왜 점은 들길이라고 표현했죠? 점은이라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둠의 이미지 지니고 있잖아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한 거죠. 자, 결국 저물어 가는 들길. 결국 힘든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푸른 산처럼 계속해서 푸른 별을 바라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이상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의 연호. 그래서 나는요,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이 푸른 별을 지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왜? 거룩한 일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겠다. 이런 이야기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화자는 산맥과 자신을 동일화시키고 있어요. 그죠? 동일화하기 위해서 이런 색채 어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산은 너무나 초긍정적인 대상이에요. 나도 그렇게 초긍정적인 대상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하늘을 지향하는 건 또 왜 그럴까요? 이 별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죠. 생활이 부족하든지 힘이 부족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네, 이 부족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변화하는 세상을 묵묵히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 힘들지만 이 점은 들길에서 계속 나의 이상, 꿈, 희망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의지적 인식입니다. 되시나요? 참, 멍 때리지 말고요. 목을 머리 펴져요. 방금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멀리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멀리, 간 와중에도 이렇게 눈에 초점 없는데 이렇게 하던데요. 자, 빈칸 채우고 다음 시간 할게요. 오늘 빨리 끝날걸요? 현대 씨는. 자,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은 꼭. 자, 이 시에 나타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와 그 상징적 의미 바로 점은 들길과 푸른 별이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푸른 별은 설명했고요. 점은 들길은 결국 화자의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현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뭐뭐 하냐 물어보자면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서리적이죠, 서리적. 그리고 3번 화자의 태도는 결국 의지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로 가는데 그 다음 시는 윤동주 시예요. 윤동주 시가 지금 2편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비교적 많이 알려진 시는 여기 안 넣었고요. 조금 어려운 시들만 넣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는 그 2학년들은 수업 때 한 거예요. 이 시가 수능에 언젠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윤동주 씨부터 가시면 윤동주 씨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같은 데 나와주면 사실상 땡큐죠. 왜냐면 윤동주 씨처럼 읽기 쉬운 게 없어요. 왜 읽기 쉽냐면 윤동주는요, 일종의 공식을 지니고 시를 쓰거든요. 공식이 있어요, 시를 쓰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요. 물론 현실 인식이 안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현실 인식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 현실 인식은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윤동주가 살아가는 시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감정기니까.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자, 나는요, 성찰을 시도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찰을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성찰의 매개체들이 나와요.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화자와 자신과 서로 대조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되게 어두워 부정적인 상황이야. 저 하늘의 햇빛은 너무 눈부셔. 그런 것도 성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찰을 해봤더니 뭘 느껴요? 윤동주 씨를 요거 딱 한 줄로 딱 줄이면 뭐를 표현하시요? 쪽팔리네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고 쓸게요. 자, 부끄러움을 느껴서 어떻게 돼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부끄러움의 이유는 뭐죠? 강점기 하에서 내가 시인으로서 그리고 또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는 그런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복 의지를 다지면서 끝나요. 요런 일종의 공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현실 인식했더니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성찰을 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동주 씨의 특징이에요. 항상 이 틀을 가지고 윤동주 씨를 딱 보시면 의미가 선명하게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또 다른 고향부터 해볼게요. 자, 또 다른 고향. 어나더 홈텀인가? 또 다른 고향. 자, 제목은 일단 뭡니까? 제목은 또 다른 고향 대상이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고향이죠. 또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거 나오면 찾으면 되겠구나. 이게 포인트. 자, 그리고 또 이제 화자를 찾아보면 화자는 윤동주 씨는 무조건 나가 있죠. 자, 저기 우리 줄수, 교재 줄수로 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에 있죠. 아, 그것뿐 아니라 맨 첫 번째 줄에도 있군요. 미안해요. 자, 나에서 출발. 천천히 상황 정리하세요.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화자는 어떤 상황?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온 상황. 돌아온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이거는 나의 백골이에요. 백골이 따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골은 현재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몰라요. 어쨌든 백골이 따라왔어요. 그거는 누구의 백골도 아니고 나의 백골이에요. 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방 안에서 이제 자고 있는 혹은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백골이 좀 읽어보면 그다음 읽어보고 다시 볼까요?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자, 얘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연으로 가시면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지금 뭐하고 있나요? 이렇게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방 안에 방콕하고 여러 가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해석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깜깜한 방에 저 벽을 바라보면 벽이 보이지 않잖아요. 방이 점점 무한하게 커지게 생각돼요. 그래서 나의 의식이 점점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확장하고 그리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나는 뭔가 각성 혹은 깨닫게 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백골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뭐하고 있어? 방에 눈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는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자, 내가 이걸 보면 슬픔의 정서를 느껴요. 그러니까 부정적. 썩어가니까 부정적. 자,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하나 더 있죠? 근데 백골하고 반대겠죠? 아름다운 혼은. 아혼이라고 쓸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면 좋은데, 자, 백골은 죽음의 이미지, 또 썩어가는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아름다운 혼은 말 그대로 이해하고 반대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화자의 또 다른 자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혼을 보시는 것처럼 나의 긍정적인 내면, 긍정적 자아가 되겠고요. 얘가 부정적인 자아가 됩니다. 나의 백골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나는 현실적 자아, 외면의 자아, 혹은 현상적 자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건 자아가 셋으로 분열된 거라. 내가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뭐야 떠올려 본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랬더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자 보세요. 자, 지조 높은 개는, 자 여기서 개가 나옵니다. 자, 개는 어떤 개예요? 지조가 높은 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긍정의 개입니다. 긍정의 개예요. 자, 그 개는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둠과 개는 서로 대조적이겠죠. 어둠을 쫓는 개예요. 그러니까 얘 당연히 부정적인 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고.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아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어둠인 상황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백골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백골로 물들어요. 내가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자, 백골 몰래.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 몰래. 어디로요?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자, 제목 나오네요. 또 다른 고향.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니까 누구랑 같이 가겠어요? 백골 몰래니까 아름다운 혼과 같이 가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부정적인 자아를 없애고 긍정적인 자아로 회복, 복귀, 돌아가려는 모습. 같이 가는 이곳은 바로 이상적인 세계가 되겠죠. 내 부정적인 자아를 제거한 상태. 이 되시나요? 자, 이런 거야. 이 시는, 자, 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현실에 사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던 거야? 이 모습을 이제 버리고 이상적인 모습을 해야지. 그래서 의지를 이야기하죠. 또 역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주제에 가시면 주제는 뭐 이상세계의 추구 아니면 자아통합의 추구 뭐 하셔도 되는데 이상세계가 훨씬 낫겠네요. 자, 첫 번째 두 편 남았네요. 자, 이 시에서 의식의 분열을 일으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사안은 바로 백골하고 아혼이죠. 아름다운 혼이죠. 야, 이제 하나도 안 추운가 봐. 그치? 추워요. 아, 추워요? 내일 엄청 춥대. 장난 아니래요.
자, 2번이요.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는요. 그리고 뜻하는 바는 뭘까요?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둠? 어둠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왜냐면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사실은 뭐 백골도 볼 수 있어요. 현재 뭐 부정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뭐 다 볼 수 있어. 이거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3번. 또 다른 고향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거는 결국 이상세계에 정리했죠? 자, 그것을 제안하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성찰한 거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가 된다.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조 같은 개가 실제로 나오는 거 아니겠죠? 얘는 뭐 양심의 울림이라든지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 약간 다른 생각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졌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만들어야 될 교재가 있었나?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집중력이 확 흐트러졌어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 참외로. 그 윤동주의 시는 하나같이 정말 다 주옥 같은데 이 참외록은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왜 마음이 안 좋냐면 문인들은 자신이 쓴 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윤동주 본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시를 볼 때마다. 그런 모습, 윤동주의 삶의 모습 이거하고 연결된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사실 빈출 작품 중에 하나라 꼭 봐두셔야 돼요. 참회록은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참회하는 글. 그러니까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자, 그래서 역시 화자 찾으시면 화자 납니다. 반성문의 내용, 반성문의 뜻 이런 것들이 시의 중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처음부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자, 뭐 보고 있죠? 구리 거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리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도 이다지도 욕될 것. 자, 나의 모습은 어떤 상태? 욕된 모습. 한마디로 부정적인 상황.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는 뭐 하는 행위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자아 성찰을 해봤더니 내가 엄청나게 욕돼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에요? 거울. 조선의 유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망국인으로서 자기 인식을 한 거야. 나라가 망한 강점기를 살아가는 강점기의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자기 인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욕되잖아요. 거울을 바라본 내 모습이 성찰했더니 너무 욕돼. 그래서 뭐 하냐면 나는 나의 참회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반성문을 쓰기로 합니다. 반성문을 써요. 반성문이라고 쓸게요. 참회의 글. 반성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바라 살아왔던 것. 그러니까 반성문의 내용은 나는 기쁨이 없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지 열정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신나야지 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았구나. 의욕을 갖지 않고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24년 1개월 이게 윤동주의 나이죠. 그래서 어떤 지나온 과거의 삶을 반성합니다. 기쁨이 없었다. 자, 그리고 이게 1차 반성문이에요. 그리고 반성문을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그러니까 언제? 미래에 반성문을 하나 더 쓸 거예요. 두 번째 반성문 언제? 지금 이거 언제 썼죠? 오늘 지금 썼어. 현재 썼어요. 현재 썼고 이거는 미래에 쓸 거예요. 깨알같이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의 날이겠죠. 네, 그날이 왔을 때 나는 또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죠. 또 반성문을 또 쓸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미래의 반성문은 언제에 대해서 반성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죠. 이 부끄러운 고백에 대해서 반성해요. 자, 반성이라는 것은 언제를 반성하는 거야? 항상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는 거죠. 현재 반성은 24년 1개월을 반성했고, 미래의 반성은 현재에 대해서 반성할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 생각 속에 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자, 어차피 미래에 반성할 텐데 현재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구나. 미래에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걸 느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현재 반성 써봤으니까 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미래에는 지금을 후회할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현재 열심히 살면 돼. 현재 열심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하냐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그래서 이 반성문을 쓰고 뭐 합니까? 다시 성찰해보는 거야. 계속해서 성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 그렇게 성찰했더니 성찰의 결과 뭐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요. 자, 성찰의 결과 거울 속에 뭐가 나와요?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이 나와요. 자, 윤동주 시에서 번외적입니다만 윤동주 시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시는 뭘까요? 시어는 뭘까요? 윤동주 시집의 제목 알아요? 유고 시집? 상식이다 이거. 윤동주 시집의 이름, 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래서 그걸 왜 제목으로 했냐면 하늘과 바람과 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윤동주 시에서는 사실 별을 빼놓을 수 없어요. 별을. 근데 이 별은 아까 얘기했잖아. 관용적으로 읽어주시라고요. 희망, 이상, 꿈 이런 것들이요. 자, 운석은요. 운석은 뭐죠? 메테오잖아. 메테오는 뭐죠? 결국 별똥별이죠. 별똥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 지니고 있고요. 그죠? 하강이라고 썼네요. 통째로 짝대기 쓰다가. 자, 그리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의미해요.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야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곳을 향해 걸어가. 메테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곳을 향해 걸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의 희망, 이상, 꿈이 땅에 떨어지면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이미지를 향해 가는 슬픈 사람의 모양이 나와요. 슬픈 사람 누구예요? 화재 자신. 왜 거울을 통해서 성찰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어? 다시 처음부터 가면 나는 자아 성찰했더니 욕되게 보여요. 그래서 반성문 썼어요.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생각해보니까 미래는 현재의 삶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찰해보자. 이렇게 반성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죽음도 불사해.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해답이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죽음도 들어가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모티프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모티프라고 쓰죠. 모티프. 아니면 희생양 모티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왜 이렇게 길죠? 자, 되셨나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일제의 손에 이렇게 무참히 살해되셨죠. 동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동주라는 영화 한번 저는 근데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 줄줄줄 새고 있는데? 한 방울도 안 묻었어. 이거 새로 묻은 것 같은데? 저긴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자, 빈칸 채워볼게요. 역사 속에서의 자아성찰과 고난 극복 의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시적 화자가 다짐하고 있는 삶의 자세는 결국 자기 희생 의지, 자기 희생의 의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3번 쓰인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 다 썼고요. 뭐 어느 즐거운 날 광복 이런 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상의 거울에 같은 거울. 자, 이상의 거울 기억나십니까? 이상의 거울은 뭐였죠? 내면의 자아를 연결해주면서 인식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또 단절하는 이중적 매개체였죠. 근데 여기에서의 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밤에 지는 의미는 당연히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죠. 자, 바위는 한 30초짜리씩. 자, 바위. 바위 역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바위가 뭔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화자 찾으려고 했더니 아유, 감사하네요. 바로 앞에 있네요. 자, 그래서 출발.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라. 바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죽어서 바위가 될 거예요. 그럼 바위는 어떤 존재인데요? 자,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애련, 사랑하고 가엽게 생각하는 마음, 즉 감정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희로, 기쁨, 즐거움, 그리고 노여움. 그러니까 바위는 어떤 존재? 감정이 없는 존재. 감정에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존재. 자, 다만 뭐에?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자, 비와 바람이 바위를 깎죠. 그러니까 이 비와 바람은 시련 고난, 그죠? 바위에게 시련이 고난되지만 어때요? 바위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묵묵히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참을 인자 쓸까요? 참아내는 그런 존재. 참을 인자입니다.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을 인. 자, 그래서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무게, 그리고 또 침묵하는 존재. 그리고 안으로 채찍질을. 안으로 채찍해요. 그래서 자신 내면의 수양을 계속하는 존재. 그래서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언해. 흐르는 구름 먼 언해는 이거 설명해야지만 알아요. 흐르는 구름이 있고 먼 언해가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는데 우리는 이 원래가 먼 데에서 떨어지는 벼락, 번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천둥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천둥 소리 이렇게 깜짝이야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 어디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흐르는 구름 먼 원내에도 꿈꿔도 노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구름하고 원내는 외부의 유혹을 뜻해요.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그러니까 죽어도 소리하지 않는, 아프다는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그러니까 바위는 어떤 존재예요? 한마디로 강력한 의지의 표상이죠. 내가 아주 강한 의지를 지닌 그런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시는 쉬워요.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주제는 그냥 의지적인 삶의 추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소재 바위의 상징적 의미는 결국 뭐 강인한 존재, 굳은 존재, 의지적 존재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제의 태도 인생과는 결국
무의지적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유혹에 41년이잖아요. 그래서 감정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시의 화자의 지향적 삶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당연히 바위죠. 간단한 시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면 내는 시는